현장의 기자들과 정치권 뉴스를 깊게 짚어봅니다. 여의도 정치회전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총선 15일 남았습니다. 판세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성 기자님부터. 글쎄요, 뭐 양쪽 표정을 보면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는 뭐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꾸 독려를 하는 걸 보면 이 흐름은 확실히 좀 민주당이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뭐 숫자를 얘기하는 언론사들도 있던데 아직은 좀 성급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워낙 경합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남은 뭐 한 2주 동안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흐름과 의석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지금 그 전국적으로 254개 지역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 지역을 한 네 군데로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한강벨트죠, 서울에. 그 두 번째가 이제 부산 경남을 아우르고 있는 낙동강벨트. 그 세 번째가 이제 경기 서남부 반도체 벨트라고 얘기하는 수원, 화성, 용인 뭐 이런 쪽이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서북부 벨트 경기에. 근데 이제 고양 갑을병정 4개가 있고 김포갑을 2개 있고 그 외에 등등 해서 10여 개 되는데, 저는 4개 거점 지역 다 지금 뭐 국민의힘이 상당한 열세에 있다. 상당한 열세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그 4개 어떤 거점 지역이 다 상당한 열세면 전체 판세도 상당한 열세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수도권 의석이 122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몇 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 그러시죠. 네네. 그러나 지금으로 보면은 대단한 열세에 있다. 국민의힘이 대단한 열세에 있다. 민주당이 대단한 우세에 있다. 근데 이 선거 자체가 참 조심해야 되는 건데, 선거 자체가 어떤 유권자의 어떤 에너지, 정치적인 에너지가 한꺼번에 화산처럼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폭발할지, 화산 폭발이 예측이 됩니까?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2년 전에 대통령 선거도 개표 시작했는데도 이게 누가 당선되는지 모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거는 선거구마다 승부가 갈리는 총선입니다. 지금 뭐 몇 석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절대로 저도 몇 석이라고 얘기해 드리지는 않았고, 다만 당장 지금 내가 투표를 한다. 전 국민이 지금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아직 보름이 남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두 분이 근데 아까 동의하신 거는 민주당 우세, 여당 열세. 이거는 뭐 두 분이 동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판세로는요. 근데 지금 허민 문화일보 전임 기자시지만 조선일보 칼럼 오늘 뭐 두 분 다 보셨겠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전국의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윤 정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거 굉장히 어떤 도발적인 칼럼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가 만약에 민주당 승리로 대선으로 간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주도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권력 초반에 그 서슬퍼런 권력 초반에서도 2년 동안에 사실은 그 여소야대 때문에 의회 권력이 민주당에 넘어가고 있는 이중 권력이잖아요. 거기서 많이 끌려오면서 어려운 국정 운영을 해왔는데, 더군다나 반환점을 넘기고 이제 임기 후반으로 들어가는데 또 여소야대가 지속이 되면, 소위 분점 정부가 지속이 되면 어려진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거기서 뭐 결단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 저도 뭐 읽어봤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좀 이게 앞뒤 다 자르고 쓴 얘기여서 이게 뭐 끝나고 나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인지 뭐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미묘합니다. 근데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뭔가를 결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요, 저도 이제 신문하고 뭐 디지털에 칼럼을 쓰는데 다른 언론 뭐 논객 칼럼에 대해서 사실 평가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건 좀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이건 이게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거 총선 이후 상황입니다.
이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총선 지면 대통령 관둬야 될지도 모른다. 그 얘기죠. 지금 논리적으로는 이기게 아무리 해달라 봐도. 이 얘기. 이거는 좀 듣기에 따라서는 좀 나쁘게 해석하면 이거 유권자 협박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예. 전좀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예.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정 운영 스타일을 예. 지금이라도 바꾸고 스타일을 바꾼다고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예. 한간 뭔가 좀 이게 유권자의 니드를 좀 알아서 거기에 맞는 결단을 해라. 지금이라도 그렇게 거꾸로 읽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거꾸로 읽는 걸 떠나서 이 어떤 논리적인 아까 성 기자 설명하셨지만 논리적인 기결은 선거 지고 나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의 문장이 없다 하고 딱 규정을 지은 다음에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에 대한 협박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크게 뭘 변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압박일 수도 있고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기 국민의힘 40%, 민주당 40% 그리고 이제 부동층 20%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 부동층이 중요하다. 예. 이게 부동층을 협박하는 겁니까? 그럼? 협박이라기보다 이제 부동층 유권자들한테 좀 생각 잘 해주십시오. 이 잘못하면 대통령 그만둘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그만두면 혼란해지니까 생각 잘하십시오. 뭐 이런 말씀이라 얘기를 이거죠.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송 선배 말씀처럼 예. 사실 남의 그 지면에 나오는 컬럼리스트의 칼럼을 이제 뭐 구체적으로 논평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예. 그런데 이제 김대중 칼럼에서 김대중 주필 옛날 선배죠. 그것은 칼럼의 특징이 굉장히 그 스트레이트 포워드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직설적이고, 네, 그래서 강한 어조를 쓰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레토릭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좋으실 것 예. 같습니다. 레토릭과 압박 뭐 하여튼 그 의도야 뭐 읽는 분들마다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원톱 선대위 한계론 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한계론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있는 건가요, 진짜? 일찌감치 예상이 됐었죠.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세운 분들이 다 지금 자기 선거고 예. 그래서 선거 치르기 바빠서 뭐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작년 연말 올 1월 초 이때부터 이제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이미 그때부터 이게 이제 얼마나 갈까 이 매력이. 예, 그때 이제 좀 눈 밝은 사람들은 한 두세 달은 갈 텐데 예. 총선 전에 좀 이제 바닥을 보이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한 분들이 예. 계셨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 현장에 취재를 가는 기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좀 피로감 같은 게 네. 느껴진다고 그래요. 이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 예. 뭔가 좀 이 모드를 바꿔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바꿔서 될까요? 지금 뭐 지금 사람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스타일이라도 좀 바꿔야 되겠죠. 네, 그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1인 선대위원장 탑으로 1인 예. 탑으로 하는 선대위 체제라고 하는 게 참 위험하죠. 그러니까 뭐 저는 늘 어느 자리에 가서 이 다양성을 강조를 하는데 민주주의도 다양성이고 정당도 다양성의 원리로 이제 굴러가야 되는 거고 선대위원장도 다양한 얼굴로 굴러가야 되고 이제 뒤늦게 소위 이제 한동훈 1인 체제 탑 체제에 대한 이제 피로감 예. 뭐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다음에 뭐 나경원, 안철수, 뭐 원희룡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갔는데 그분들은 다 자기 지역에 발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유승민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유승민 지금 뭐 쓴다고 하는 거는 뭐 일단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뭐 혼선을 좀 일으킬 것 같고 우리가 예. 뭐 그렇게는 안 될. 가능한데 혼선을 일으킨다는 말씀. 아마 유승민을 예. 쓰려고 했으면 저는 수도권의 주요 지역에 거점 지역에 예. 이제 출마를 시켰어야 된다고 보고 실제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아이디어가 두어 차례 올라갔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결국은 채택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채택이 안 됐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와서 뭐 다양한 선대위 체제를 새로 뭐 구성한다든가 하는 거는 조금 힘들어진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좀 강곡하게 청하면 저는 유승민 전 의원 정정으로 봐서 뭐 오케이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오늘 거부했지 요청을 할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오늘 자체를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뭐 그런 측면도 예. 있고요.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부를 생각이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한동훈 한계론 피로감 이건 아까 뭐 성 기자는 이게 스타일을 바꿀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사람 스타일이 2주일 만에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다면 대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그래서 최근에 좀 늦었지만 앞뒤 예. 순서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지금 정책 의제 예. 같은 것들을 이제 얘기를 뒤늦었지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일종의 좀 전공법입니다. 그게 좀 답답해 보이지만 그래도 정부 여당에서는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면 뭐 4대 개혁을 이렇게 하겠다. 예. 뭐 연금 개혁도 해야 된다.
또 뭐 이런 그 정부 국정을 잘 이끌어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도 뭐 늦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전공법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비슷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제 선거에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득표의 이제 뭐 이렇게 전략이라고 할까? 랑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나에 대한 상대방의 이제 유권자들의 반대를 약화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상대에 대한 반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운동한 건 아니지만 예.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상대에 대한 반대 강화, 운동권 심판론이다, 뭐 종북 세력이다, 뭐 때려잡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럼 하면서 거꾸로 나에 대한 반대를 약화시키는 데는 조금 주저했던 것 같아요. 예. 전략적 실패까지 아니라 전략적으로 조금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여당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예, 여당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민생 공약을 뭐든지 내놔야 된다. 아주 실효성이 있고. 대통령이 예. 민생 토론에서 시도했던 거 아닌가요? 그럼 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이종석 건이라든가 아니면 황상무 건 때문에 다 이제 다시 약발이 다 했고 그랬는데 예. 지금이라도 다시 민생으로 돌아가야 된다. 경제는 결국 선거 투표는 결국 경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민생으로 돌아가더라도 민생 토론의 형식은 아니시죠? 뭐 그건 제안하는 아니겠죠. 게. 예,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여당 프리미엄을 이용한 민생 대책, 민생 예. 현안에 대한 이제 비전을 좀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좀 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예. 예. 그러면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방향성이라는 예. 게 뭐 선거운동의 방향성이랄까? 예. 이재명 대표 발언이 조금 점점 세지는 것 예. 같아서 좀 아슬아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약간 뭐 좀 이상한 발언을 예. 했던데 원래 이재명 대표가 좀 발언이 강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뭐 현장 즉석 연설을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은데 본인이 이제 좀 요새 자신감도 갖고 있고요. 이제 선거가 아무래도 좀 과열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이 발언의 강도가 세지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러다 보면 실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선거의 유불리 승패를 떠나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선거 유세를 할 때 조금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난 15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탄핵을 연상하게 하는 발언들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머슴이 일을 안 하고 뭐 주인을 올라타려고 하면은 이게 뭐 끌어내려야 된다, 예. 중도에서 해고해야 된다. 이게 다 사실 탄핵 얘기거든요. 끌어내리자, 예. 뭐 중도 해제하자 그런 얘기를 예. 하고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오늘은 이제 소위 진보 좌파 정치인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김어준 방송 유튜브에 나가서 결국은 이제 아주 뭐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론까지 다 얘기를 했죠. 예. 지금 이게 국정문란 행위이고 특히 이정섭 호주대 사건은 국정문란 행위고 그 최고 권력자가 그 안에 이제 아마 책임 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이건 묵과할 수 없고 별도로 이건 특검을 만들어야 된다. 예.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총선 결과에 따라서 뭐 200석 근접하면은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는 듯한 예. 뉘앙스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참 지도자의 발언이라고 하는 건 너무 강화하면 안 되고요. 예. 또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되고 노무현 탄핵, 박근혜 탄핵 두 전직 대통령에게 탄핵 소추를 통해서 하나는 뭐 헌재에서 기각이 됐고 하나는 인용이 됐지만은 사실 국민은 많은 상처를 받고 있거든요. 예. 특히 중도 측이 탄핵론을 접하는 반응은 별로 썩 유쾌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지금 성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발언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게 돼 있고 예. 사실은 셰셰 발언도 그렇고요. 그죠? 뭐 이직 발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정도 실수가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서 요거는 좀 이재명 대표가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어떤 강해지는 데는 조국 신당의 영향이 있다. 이런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동의 안 직접 하십니까? 관련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원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왜냐하면 조국 신당이 하도 어떤 선명성을 가지고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비례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떤 잠식당하는 것 같으니까 약간의 조급함이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어서요. 그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예. 이제 그 경쟁자로 여겼을 때 예. 그런 건데 이재명 대표가 조국 혁신당을 우군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민주당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예. 잘 따져봐야 되는데 뭐 몰빵론 해서 이제 비례대표 예. 찍어달라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 있는 후보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움이 더 많이 된다고 예, 합니다. 속으로 웃고 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우군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어쨌든 조국
그 혁신당이 출연하면서 소위 이제 민주당의 공천 내전, 공천 내용 때문에 아유 그냥 정치도 싫고 선거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꼴 보기 싫어라고 잠을 자려고 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을 이제 깨워낸 거잖아요. 그래서 선명한 검찰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그래 저런 선명한 구호가 있었지 나는 게 청양고추를 원하고 있는데 그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거 무슨 뭐 풋고추나 오이고추나 내놓고 그래가지고 이 청양고추 먹겠다고 막 나선 사람들이 비례만 찍고 그냥 돌아서서 난 지역은 안 찍을래 하고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역도 찍으면 결국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 이게 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도 알죠. 다만 이제 비례 이제 위성정당에서 나갈 분들을 좀 의식해서 조금 더 선명한 구호를 조금 내거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청양고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측면이 약간 측면도 있다고 저는 약간 있다고 봅니다. 이 조국 혁신당 이거는 조금 저 총선 이후까지도 좀 분석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이렇게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 지금도 이게 왜 이렇게 저 유권자들한테 국민한테 지지를 받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고요. 심지어 조국 대표 본인도 정확히 모르는 것 아닌가. 아무튼 뭔가가 사람들 가슴 속에 있는 어떤 분노의 방아쇠를 당긴 거는 분명하죠. 없습니다. 분명하죠. 그래서 이건 실체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그대로 아마 의석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석 아니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저 문화일보 지면 한 개면을 틀어서 쓰고 있는 이제 그 조국혁신당을 분석을 했는데 조국혁신당의 이제 면면 즉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도덕성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쭉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본격화되면 지금이 피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최고의 순간이 곧 소멸의 순간이 시작이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썼는데 일주일 동안 또 경과를 지켜보면서 좀 제 주장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시작 같은데요. 쉽게 꺾일 기세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성 선배 말씀대로 정말로 박사 논문 쓰듯이 한번 면밀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끝나고 나서 분석은 분석이고 지금으로서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저 돌풍에? 일단 근본적인 배경은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의 어떤 공정성의 분노 그게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흐름상 계기는 아무래도 민주당 공천 파동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키워드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 소위 그 자본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40대 50대 그러나 그 40대 50대는 역시 또 광장의 함성을 들으면서 또 참여하면서 자라왔던 세대거든요. 2008년 광우병 그 광장 그다음에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광장 촛불 그래서 자본주의 혜택을 많이 받고 경제적 서플러스 잉여가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광장 민주주의를 겪은 사람들로서 급진화된 사람들이 배경이 되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 기자였습니다.